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올해 초에 낸 덕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는 게 저는 되게 편한데 이 팬데믹 탓에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배워서 지금은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정책연구소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책은 어쩌면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정책에 관한 책이어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말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시간 남짓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표지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두껍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읽는 데는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대부분의 내용들을 완성한 거는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뭐 당연하게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아직은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돼서 한국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서지는 않은 시점이어서 책 내용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코로나19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기후위기를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꼭지를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낯설 수도 있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데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여러분들께 키워드만 좀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를 어느 공간에서 하든지 간에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하는 걸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저도 책 이야기를 코로나19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의 오른쪽 그림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인류에게 직면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인데 저 중간쯤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염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전염병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한 중간쯤 되고, 가능성은, 그 다음에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간보다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했고, 그게 주는 충격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아마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쪽 위에 네모 박스에 녹색 다이아몬드 표시들을 해놓은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전염병보다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리고 일단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도 훨씬 높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가 모두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 아직 덜 실감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올해 우리가 실컷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그래프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올해 아주 진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발생 가능성도 높고 더 충격도 크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관계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이제 인수 공통 감염,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옮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없다가 새로 발견됐다고 해서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왜 새롭게 생겼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당연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종 감염병들이 21세기에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저에는 기후위기가 있다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박쥐에서 유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과학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산림 속에 깊은 숲 속에 살아서 우리 인간들하고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박쥐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박쥐와 인간이 별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인데, 산림 파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박쥐가 인간이 사는 세상과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해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 덕분에 그런 유형의 이제 신종 감염들이 생겼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도 어쩌면 기후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후위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1세기 와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감염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온도변화, 기후온난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 거 보면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그렇게 인과관계로도 또 엮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글쎄요, 제가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과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정도 되는데,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니면 독자 여러분들께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신 분들은 소수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조금 됐죠. 이제 미세먼지가 위험하고 미세먼지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꽤 됐는데, 기후위기는 그에 비하면 미미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1년 사이에 꽤 달라졌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올해 54일간 지속됐던 지루한 장마 탓도 있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높아졌는데요.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던졌는데 되게 흥미있게도 각 나라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도시해 본 거 보면 맨 왼쪽 컬럼 세로줄이 기후위기고, 두 번째 세로줄이 신종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대부분 국가들, 우리 상식으로는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이 인류의 위협이 뭐냐 하면 전염병이라고 답할 것 같죠. 그죠? 한국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1등 전염병. 그리고 일본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미국도 미국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녹색이 이제 일본으로 대답한 건데, 그 중간에 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서유럽의 굉장히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온 대답은 기후위기였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위협으로 이미 서구에서는 인지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그나마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한국에서도 기후위기가 등수로 보면 이제 비록 4등으로 되어 있지만 1등과 4등 차이가, 기후위기는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81점으로 인덱스가 나와 있고 기후위기는 이제 89점이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점차로 기후위기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문제의식들이 아직은 공감대가 옅어서,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독자들하고 논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오지 않은, 어쩌면 미래, 많은 분들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미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향후에 가면 국민연금을 타는 분들은, 노인분들은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내야 될 젊은 층이 급격하게 줄어서 2050년쯤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거 우리 신문기사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0년 뒤의 얘기인데, 2050년이면 지금부터 30년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혁신,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굉장히 빠르게 빼앗아 갈 것이고, 그 결과 2040년 또는 45년쯤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이나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걱정들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의 절반을 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올 거라는 전망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꽤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책에서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는 2040년도, 2050년도 아니고 2030년,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인류가 되게 획기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인류의 생존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런 정도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나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체감적으로 기후위기를 느끼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정보를 잘못 공유하고 있거나 이래서 지금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약간 좀 돌려서 코로나19로 약간 돌아와 보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상당히 크게 바꿔놓고 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봉쇄하고 재택근무하고 학교 안 가고 경제생활 줄이고 해외여행 안 가고 이러면서 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줄였죠. 그 결과 드디어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동안 계속 늘다가 올해 약 6%에서 8% 전년 대비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결과 이거는 4월 달쯤에 외신에서 많이 보도되던 그림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나오는 눈 덮인 산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이 사진을 찍은 거는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저 펀자브 지방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인도도 지금 이제 공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 뒤에 히말라야 산맥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인 경우가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을 대폭 위축시킨 결과 경제 활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실업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지구는 굉장히 깨끗해진 거죠. 비록 일시적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런 효과가 코로나19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UN 국가 간 기후 협의체 IPCC로 UN IPCC로 약칭되는 국가 간 기후 협의체가 지난해 나온 보고서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전에는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적으로 2도씨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재작년 작년 해서 유엔이 다시 과학자들과 협의한 끝에 수정한 안은 뭐였냐면 1.5도를 추가적으로 넘기면 안 된다. 1.5도가 넘어가면 우리 인류 생활에 심각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거다. 이제 이런 강력한 권고들을 했습니다. 그 권고를 가장 강력하게 한 게 2년 전 아마 이맘때였을 겁니다. 이맘때 다른 나라도 아닌 이제 대한민국 송도에서 UN IPCC가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그 특별 보고서에서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유엔이 얘기한 레코멘드, 그러니까 권고안은 그렇습니다.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 지금부터 이제 10년 뒤죠. 2030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기준에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걸 이제 환산하면 매년 7.6%씩 줄여야 된다고 해요. 이 목표가 유엔에서 제시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탄소 배출 결과를 이제 빨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늘었습니다. 줄었던 적이 없었죠, 거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98년에 외환위기 우리 이제 있었던 거 알죠? 그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5% 이상 위축이 됐습니다. 그 결과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 14%로 한 번 줄었던 거죠. 외환위기 같은 엄청난 충격이 오니까 조금 줄고 그 후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제가 파란 표시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만약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짜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저렇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1.5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 그래프까지를 감안해서 제가 책에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저거 그냥 무시하고 제가 그린 저 그래프는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탄소 배출을 그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던 식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살던 식으로 계속 살면 조만간에 지구의 온도는 추가적으로 3도, 심하면 한 6도까지 올라가고 금세기 안에
지구는 우리 인류가 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우리가 택하기 어려운 길이죠.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경제 활동을 줄인 결과 마이너스 7% 정도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경제 활동을 강제로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독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올해 한 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줄인 게 7%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근데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려면 올해 우리가 코로나19 맞은 거를 누적적으로 10년 매년 10번을 맞아야 사실은 절반으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올해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지금 10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걸 누적적으로 회복 없이 내년에 후년에 계속 10년 동안 이런 식의 고통으로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지금 코로나19로 파괴하는 것처럼 위축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축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방식, 산업을 생산하는 방식들을 탄소 배출 없이 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모두 선택해서 하나의 바구니 안에 넣는다면 그 바구니에 있는 정책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걸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그 정책 바구니가 바로 그린 뉴딜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막을 수 없게 되는 첫 번째 길도 아니고, 두 번째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데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경제 활동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 모은 패키지, 그걸 그린 뉴딜이다. 이제 저는 그린 뉴딜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질문이 남죠. 정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내로 묶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때가 늦었는지도 모른다. 뭐 이제 이런 더 비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다수의 과학자들은 아직은 기회의 창이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후위기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가, 지구에 있는 76억, 77억 인구 전체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 대처 수준이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K방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모범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기후위기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엊그저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실어놨는데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약 14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우리나라보다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나라들은 이제 산유국들 빼면
미국 정도가 조금 큰 나라들 중에 15톤 이상 배출한다고 해요. 많이 하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나 이 산업 규모가 더 큰 일본이나 독일 국민들도 1인당 한 10톤 정도 미만으로 탄소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이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의 국민들은 1인당 0.1톤, 뭐 0. 몇 톤 배출하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체 인류 기준으로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들은 조금 뭐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각 국가들이 그걸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몇몇 민간 기관들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저희 나라는 한 60개국, 61개국 평가를 한 중에는 58등, 59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의 꼴등에 가까운. 그래서 그 기관들은 한국 같은 나라들을 기후 모범 국가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기후 악당 국가, 이제 이런 딱지를 붙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나라들에 속할 만큼 저희는 탄소 기후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노력들이 매우 저조한 편에 속한다는 거죠. 이제 이 그래프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한국이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에 2.3%도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독일이 제일 높고 영국이 그 다음인데요. 저런 그래프를 봐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결과가 우리가 기후위기의 선도국가가 아니라 악당국가라는 오명만 쓰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탈탄소가 이 경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환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늦게 간다면 그런 경쟁에도 사실은 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림은 올해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사화된 그림인데요. 지금 1.5도 이하로 이 지구 온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 각국에 투자해 놓은 뭐 석탄, 광산, 뭐 유전, 이런 화석 연료의 84%를 태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탄소 기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탈탄소 경제로 가는 길을 빨리 모색을 해야 하는, 그냥 기후위기에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암시를 주는 기사라서 제가 인용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우리 한국이 제가 책을 쓴 이후 이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난 7월 14일 날 발표를 했죠. 거기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 그림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 디지털, 뭐 인공지능,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좋은데,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기를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석유나 가스 화력 발전소로 만들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그런 전기를 써서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클 거다. 맨 밑에가 인공지능의 탄소 배출량의 하나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그럴 경우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친환경적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게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는 옥스팜이
탄소 배출을 도대체 누가 많이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그게 기후 온난화 때문을 만들어서 기후 위기를 초래했으니 우리 77억 인구 모두가 n분의 1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의 52%, 절반은 우리 인류의 10% 정도, 그러니까 부자 10% 부유한 사람들이 더 비행기 많이 타고 더 많은 소비하고 더 자동차 많이 굴리고 이래서 탄소 배출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절반가량은 그 배출하는 전체 탄소 배출의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n분의 1로 동일하게 탄소 배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역시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에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불평등 곡선하고 비슷한 곡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제가 이 책을 쓴 후에 이제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이 채택을 했고, 그 덕분에 아마도 이제 그린 뉴딜이 국민들에게 꽤 전보다 익숙한 단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린 뉴딜이 뭐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분들도 많은데, 적어도 지금은 공식적인 정부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이 생기신 것 같은데, 저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전개한 그린 뉴딜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터인데요. 이 그림이 아마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이 왼쪽 버전은 빨간 걸로 제가 GND, 그린 뉴딜 버전 1, 그리고 오른쪽은 녹색으로 제가 그린 뉴딜 버전 2라고 하는데, 그린 뉴딜은 책에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버전 1과 2가 있습니다. 지난 12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을 썼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요. 그때 10여 년 전에 그린 뉴딜이 한번 나왔었죠. 그걸 버전 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버전 2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그린 뉴딜은 버전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은 제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12년 전에 그린 뉴딜과 오히려 더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저의 대답은 많이 원래는 달라야 하는데 다르기보다 비슷한 쪽에 가깝다, 뭐 이렇게밖에는 평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가 책에서 전개한 그린 뉴딜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당과 미국 선라이즈 운동에서 정의한 그린 뉴딜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림으로 쉽게 표시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한 3가지가 있어야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추가적으로 1.5도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2030년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한다. 이 목표가, 이게 제1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없는 그린 뉴딜 정책은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 정책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유럽연합의 유러피언 그린 딜 정책은 어느 정도는 이 목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워낙 큰 거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는 우리 개인들이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래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되기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일부에서는 전시 상태에 준하는 이 비상적인 이 자세로 국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공공이 10년 국가 프로젝트로 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10년 전하고도 좀 다른 분위기죠. 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탄소 배출의 거의 3분의 2를 넘는 수준의 책임은 사실은 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특히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들이 대부분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기반의 우리의 산업구조, 우리의 도시구조, 우리의 개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꾸는 작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탈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세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이 갖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린 뉴딜이 뭐냐 이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린 뉴딜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린 뉴딜은 더 이상 환경정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환경정책 범위를 벗어나서 물론 환경정책이 포함되지만 경제정책이기도 하고요. 산업정책이기도 하고 도시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우산을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국가정책의 최상위에 속하는 우산정책 같은 게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덩어리를 네 덩어리를 제가 아래 원으로 표시해 놨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생산, 특히 전기 생산에서는 화석연료를 안 쓴다. 이제 이게 정책의 큰 덩어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화석연료로 가는, 석유로 가는 이 운송, 이동, 교통을 내연기관 중심에서 그린 모빌리티로 바꾸는 정책이 두 번째 덩어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우리 집에서, 빌딩에서, 뭐 공공 건물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냉난방하고 요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다 바꿔서,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높게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큰 얘기들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뭐 우리 생활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산업 구조 또는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뭐 간략간략하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목들을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에도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특히 전기, 대부분의 그린 뉴딜 정책은 그 맨 앞자리에 적어도 전기 생산은 10년 안에 화석연료 떼지 말고 전부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자, 재생에너지 100%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린 뉴딜을 하려면 전기는 100% 풍력과 태양광으로 가는 것으로 비전을 잡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도 30년은 아니고 10년 안에는 아니지만 15년 안에 2035년까지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의 전기 생산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17년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세운 게 있는데 2030년까지 20% 가겠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정책을 현재 수준까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지금은 5%도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낮은 거죠. 너무 낮아서 전 세계가 적어도 10년 안에는 저 그래프처럼 57%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년 뒤에 20%가 목표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책에서 적어도 20%보다는 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10년 안에 20%가 아니라 최소한 40%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거하고 이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화석연료는 10년 안에 얼마나 떼서 전기를 만들 거냐, 이제 이건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42%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제대로 줄여서 기후위기의 무분국가가 되려면 10년 안에 적어도 가장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실상 셧다운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현재 정부 목표는 10년 뒤에도 36%를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하는 게 한국의 그린 뉴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정말로 태양광 설치해서 그리고 풍력 터빈 설치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를 다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과학자들과 최근에 정책 전문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 이런 것들, 상황, 환경들은 굉장히 나빠졌죠. 근데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녹색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IT 혁신이 일어난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녹색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게만 주목받아서 제가 책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 풍력 발전 단가 비용은 약 한 70% 가깝게 줄었습니다. 태양광은 거의 90%, 뭐 이를테면 10년 전에 태양광 패널이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0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이제 자동차나 이 전기를 저장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배터리 가격도 10년 전에 100만 원에서 지금은 15만 원, 1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추가적으로 절반 정도 더 비용 단가가 내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고 한국도 조만간에 10년 안에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석탄이나 석유 떼서 전기 만들어내는 것보다, 심지어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값이 더 싸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화석연료 떼서 원자력으로 전기 만들어내는 것보다 태양과 풍력으로 전기 만들어내는 게 이제는 대세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실제로도 최근 선진국에서 신규 전력 생산 투자의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석탄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잘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기, 또는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100%로 가자,
이런 게 그린 뉴딜 정책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전기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린 뉴딜의 목표라면, 두 번째는 이동수단, 자동차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연기 그러니까 이 석유, 가솔린, 경유로 가는 자동차 다 조만간에 없애고 전기차로 가자, 또는 아예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전기 버스, 전기 대중교통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라든지 걸어서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스타일들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도시를 재설계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린 뉴딜의 큰 정책 분야의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LA시에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은 국가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뉴욕, LA 이런 데서 발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초 광역 지자체에서 그린 뉴딜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LA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대중교통, 아니면 전기차,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리시입니다. 파리시는 15분 시티라는 계획을 올해 초반에 얀 이달고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올해 6월 달에 재선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6년 임기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 반경 아래에서 시장도 보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자. 웬만하면 이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도시를 재설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연두색 그림이 이제 지금까지 모든 도시의 표준이었는데, 뭐냐면 자동차가 중심이고 그 위에 대중교통, 그 위에 자전거,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제일 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도시 구조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오른쪽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편하게, 그리고 얀 이돌고 시장은 파리시를 자동차 타고 다니기 제일 불편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생태적인 도시가 되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획기적인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게 직장의 빌딩이든 공공건물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건물이든 이 공간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주택의 절반 정도는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좀 넘은 건물들이라고 해요. 근데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단열이라든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 건물의 절반 정도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집수리를 해야 되는, 그걸 이제 흔히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죠. 이걸 해야 되는 건물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그린 리모델링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그린 뉴딜 정책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집들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율이 약 한 54%, 55% 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월세 살거나 전세 살고 있는데, 우리 집도 아닌데 에너지 효율 등급을 어떻게 높이겠냐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는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집주인이, 건물주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이 영국에서 최근에 채택된 제도를 아마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채택된 제도가 뭐냐면 이제 미니멈 에너지 이피션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 뭐 이렇게 되나요? 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집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해서 등급을 A부터 G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G까지 매긴 다음에 F등급, G등급이 나오면 건물주가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임대를 못 주는 거죠. 임대 놓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단열도 좀 하고 보일러 효율도 높이고 이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야 됩니다. 저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이제는 정책 패키지 안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책에서 조금 더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으로 내려가 본 건데요. 저는 최근에 이 그린 뉴딜 정책에 관심이 많으면서 이제 언론들 검색이나 이런 걸 포탈에서 해봐요. 근데 한국에서 태양광 검색하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환경, 뭐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찾아본 결과는 이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는 태양광을 검색해 보면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환경을 해쳤다느니 뭐 태풍으로 그게 망가져 가지고 볼성 사납게 됐다느니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신문 보면 태양광 풍력 뭐 이게 설치하는 걸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 반발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40%는 고사하고 4%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으면 10년 안에 무슨 재주로 태양광과 풍력을 40%까지 끌어올리죠?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예시했던 건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70년대 석유 위기가 난 후에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화석 연료로 전기 안 만들고 풍력으로 전기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선회해서 실제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에서도 80년대 풍력 타워 이런 거 세우려고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 하면 일단 풍력 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먼저 상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워가 설치되면 그 타워 설비, 이제 전기 생산 시설이니까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투자의 절반 정도는 주민들에게 지분을 갖도록 장려를 했고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이 쉐어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태양광 또는 풍력의 설치의 이해관계를 같이 갖게 만들고 주민들 것으로 만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던 거죠. 한국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린 뉴딜 정책을 취한다면 그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수적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역할이 큽니다. 저는 그 책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뉴딜에서 착안을 해온 게 그린 뉴딜입니다. 사실은. 근데 90년 전에 여러분들 미국의 루즈벨트 뉴딜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걸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린 뉴딜은 좀 다릅니다. 중앙정부는 재원 마련과 제도, 법제도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원 마련과 이제 제도 개선을 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재생은 태양광이나 풍력도 그렇고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린 모빌리티도 그렇고 다 지역과 도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때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실행에서는 적어도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뭐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역의 이제 커뮤니티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대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제 책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그린 뉴딜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은 풍부하게 실어 놓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린 뉴딜이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이 된다면, 이제 저도 고민을 해본다면 그런 쪽을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극히 제약된 조건에서라면 특히 이제 지역의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도 몇몇 기초 지자체들이 지역형 그린 뉴딜 버전들을 부족하지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광명형 그린 뉴딜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죠. 경기도 기초지자체인 하나의 이제 그 화성시에서도 화성형 그린 뉴딜 정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발표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여기에 배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지역 버전의 그린 뉴딜 정책들이 조금 더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대략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뭐 마쳤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그린 뉴딜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안에, 이 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풍부하게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해설을 해드리진 못했고, 정책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책을 쓰려고 글을 정리했던 건 아니고, SNS에 이제 SNS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그린 뉴딜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린 뉴딜이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그린 뉴딜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SNS에 아마 했기 때문에 글체는 제가 되게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 이야기체로 연재를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걸 함께 공유하시면서 보셨던 제 이제 패친 지인께서 그러지 말고 책으로 내라,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책으로 냈고, 그렇게 낸 덕분에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그 후에 또 굉장히 많은 게 변해서 그린 뉴딜이 국가정책으로도 됐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정책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가 아마 이제 그린 뉴딜을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래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거를 조금 다른 분들보다 일찍 문제 제기를 했다는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 책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 뉴딜을 고민해보고, 기후위기를 고민해보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새로운 책들도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이야기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고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